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간조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여러분의 고민 해결 두 번째 영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궁금하신 게 많은지 몰랐어요. 제가 진작 이런 자리를 마련할 거를 죄송한 마음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뭐 얕고 넓지만, 이게 뭐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은 제가 뭐 기꺼이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예전에 뭐 읽었던 책에서 어떤 책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남에게 조언하는 것이다. 뭐 이런 문구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래도 문예창작학과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주워 들은 거는 많아요. 그래서 그래? 조언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거였어? 그러니까 그만큼 남한테 조언을 해줄 수가 있다. 근데 막상 중이 지 머리 못 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언이라기보다는 그냥 조금 약간의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걸러서 내 것으로 흡수해서 이제 좋은 방향으로 내 걸로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저번에 질문하셨던 분 중에 좀 대답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때 그 질문 주신 분이 지금 거제도에서 살고 계시는데 부산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생각을 못했는데 나중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숙사를 주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글쎄요, 어떤 과인지 제가 그냥 경험했던 과로는 치과 쪽이, 저는 그 수도권에만 살아가지고 사실 지방 사정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서울은 기숙사를 주는 곳이 많진 않지만 강남 쪽이 있고요. 경기도 쪽 조금 큰 병원 있잖아요. 원장님 3분 정도 되시고 직원들 15명, 20명 되는 그런 곳은 기숙사를 줍니다. 뭐 아파트를 얻어서 방을 주던지 뭐 이렇게 줘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생활하시면서 일을 하실 수가 있다. 내가 그 월세를 다 내려면은 월급에서 생활하고 월세 내고 하면은 돈이 안 모여요. 그래서 기숙사 주는 곳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다.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처음 취업하는 곳인데 대학병원 어떠냐?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대학병원 못 가서 난리죠. 뭘 됐는데 뭘 걱정을 하세요. 뭔가 이렇게 규모가 있고 그런 곳이 복지도 잘 돼 있고요. 내 업무만 딱딱 하면 됩니다. 좋습니다. 경험해 보세요. 혜택도 많고요. 그 병원 다니면 뭐 가족 할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약도 더 잡기가 수월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아요. 이제 구멍가게에서보다 뭐 이마트나 뭐 코스트코 이런 데 조금 이 물건도 다르고 이게 시야가 다르잖아요. 생각했던 거와 다른 큰 세계를 본단 말이죠. 저는 큰 물에서 놀아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군다나 20대이신 분들, 30대 초반? 뭐, 그 분들은 무조건 나의 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큰 물에 나가서 놀다 보면은 좋은 기회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물에 가서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질문은요. 전 만 60세이며 요양병원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어떨까요? 이분이 지금 간호조무사를 하고 계신지, 간호조무사를 할 건데 앞으로 괜찮냐는지 잘 모르겠어요. 간호조무사를 이제 따신다고 하면은 여기서 플러스 1살이나 1살 반이 더 추가가 될 텐데요. 지금 귀간조 3년의 역사 동안, 초창기에, 그때 이제 60이었는데 자격증 짜면서 61세 되신 분, 제가 이제 성함도 기억을 하는데, 진짜 공부도 열심히 하셨고, 댓글도 많이 주셨던 우리 영숙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몇 살 되셨죠? 21, 22, 23. 64세 되셨겠네요? 아마 아직도 일 잘하고 계실 거예요. 마지막 통화한 게 조금 오래돼가지고, 얘들아, 엄마 촬영한다. 제가 촬영하려고 하면은 이 데스크가 좀 넓거든요. 싱싱코코 둥둥이가 이 위로 다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알짱알짱 거립니다. 그때 취업 스토리도 알려주셨는데, 처음에는 좀 행동이 굼뜨고, 일을 좀 늦게 배우고 이러니까, 그, 요양원 원장님이 싫어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인품이 정말 좋으시고, 이게 사람이 진짜 진국이셨어요. 정말 그 글로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거의 이게 우러나거든요. 근데 나중에 전화통화도 하고 했었는데 사람이 너무 진득하니 하니까 환자들이 먼저 그걸 알아봐서 이 사람의 가치가 확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요양원 원장님이 이제 2번째 요양원을 오픈하는데 거기를 데리고 가고 싶다고 거의 뭐 나중에는 몸값이 진짜 올라갔었죠. 그래서 하기 나름이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30살짜리가 있고 40살짜리가 있고 50짜리가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외모도 다 다르잖아요.
성향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끈기나 지구력이라든지 책임감도 다르잖아요. 저는 뭐 뺀질뺀질하고 그런 직원보다는 차라리 좀 진중하고 책임감 있고 기복이 크지 않은 직원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오히려 플러스 되는 곳도 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이렇게 케바케긴 한데 원장님이 나이가 어리시고 신규로 오픈하는 병원 같은 경우는 경력이 있거나 나이가 좀 있어서 뭔가 이렇게 환자를 매니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원하시는 원장님들도 있어요. 원장님이 이제 병원을 운영한 지가 오래되셨어. 그러면은 직원의 그런 경력을 잘 안 보시고 신입도 뽑고 뭐 다 뽑으시는데 오히려 처음 오픈하시는 분들이 조금 경력직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건 진짜 또 달라요. 아예 쎄뺑 뽑아가지고 내가 다 가르치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하니까요. 오픈병원 힘들다 그 영상에서 또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오픈병원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물건 정리하고 이런 것만 힘든 건 아니에요.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돈을 주면은 여러분 당근마켓 앱 사용하시잖아요. 거기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뭐 애기가 뭐 오늘 아토피가 있는데 동네 피부과 어디가 좋죠? 뭐 그러면은 누군가 답해 줍니다. 아, 거기 뭐 무슨 기계가 있는데 거기서 뭐 아토피 치료하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거 다 광고예요, 여러분. 일반인이 하는 것 같죠? 그걸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해서 당근마켓에서도 하고 인스타에서도 하고 블로그에서도 하고 유튜브에서도 하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데스크 직원들은 다 신경을 써야 돼요. 리콜 문자도 보내야 되고, 막 전화로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고, 그리고 한 번 왔던 환자가 또 입소문으로 누군가를 데리고 오면은,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왜? 아직 단골 고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단골 고객이 많으면은 원장님이 좀 마음이 편안하시죠. 환자가 이제 끊임없이 들어오면은 원장님들이 좀 이제 심리적으로 편안하십니다. 이제 그게 다 돈이 되기 때문이죠. 곳간에서 인심 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도 뭔가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 돼요. 금전적인 여유든 마음의 여유든. 그래야지 뭔가 누구도 챙겨주고 하지. 내가 일단 괴로우면은 누가 도움을 주려고 해도 받고 싶지 않아요. 제가 저번에 그 다리 미끄러져가지고 기부스하고 어깨 막 인대 나가가지고 MRI 찍고 이랬을 때 연말에 너무 심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말 연초 되면은 막 새해 축한다 뭐 새해 뭐 그런 막 카톡 엄청 오잖아요. 다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 핸드폰 한 열흘 정지시켜 놨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내가 괴로우면은 도움도 필요 없어요. 그냥 거저 주는 것도 받고 싶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다쳐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유가 있어야 된다. 오픈병원이 뭐 힘들었던 거, 그런 것들. 그리고 환자가 너무 많아도 힘들고, 없으면 더 힘들고, 이런 거. 내가 할 일이 더 많고, 신경 쓸 일이 더 많다는 거,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은 그 영업사원들과의 또 관계가 있어요. 영업사원들이 이렇게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직원들한테. 뭔가 기기가 망가졌을 때.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기관조치과인데요. 컴프레셔 뻥 났어요. 언제 와주실 수 있어요? 지금 진료 못해서 난리 났어요. 평소에 잘해놔야 돼요. 평소에. 썰 풀다 보니까 또 옛날 생각 많이 나가지고 많이 푸는데 당일날 못 오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잘해놓으면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또 합니다. 그러면은 또 와서 고쳐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 하나가 잘 들어오면 그 병원이 얼마나 혜택을 많이 보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뭐 인성이 좋던, 일을 정말 너무 잘하던, 의욕적이던, 무슨 진짜 뭐 하나 내가 필살기만 있으면은 내 밥은 먹고 산다. 두 번째 질문. 안녕하세요. 보실지 모르겠지만 고민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봅니다. 저는 이때까지 알바 경험도 없었고 사회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작년 2월에 대학 졸업 피부미용과를 졸업하고 3월에 간호조무사를 땄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간호조무사를 바로 땄다? 그러면 학교 다닐 때 간호조무사를 준비하셨나요? 그리고 6월쯤에 피부과 취업하고 사람 문제로 한 달 하고 퇴사를 하고 두 번째로 한방 쪽으로 신입으로 이력서를 내서 피부과 한 달 경력을 기재 안 하고 취업이 되었습니다. 면접에서 경력 얘기를 안 해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일하는 도중에 4대 보험 가입 사실을 병원 행정 쪽에서 알았습니다. 한 달만 일했는데 4대 보험을 가입했구나. 하지만 거기에서도 사람 문제 때문에 한 달 하고 2주 정도, 6주 일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피부과 한 달, 그리고
신방 쪽에서 6주 일을 했는데 둘 다 이제 그게 올라가 있다는 거죠, 사대보험이.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못 버티고 나온 것이 후회되고, 아유, 뭐 21~22살에 뭔 사회생활을 해요. 커리어를 망친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이제 마음 단단히 먹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피부과로 이력서를 쓰려고 하는데요. 두 번의 잦은 퇴사라도 경력에 쓴다면 오히려 마이너스 같기도 하고 안 쓰자니 공백기가 있고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래서 사대보험 가입 이력을 보고 이제 나중에 거기서 해고될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일단 해고 안 되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대보험 이력이 있으면 아 얘가 이제 말은 안 하고 잠깐 들어갔었다 나왔나 보다. 그 정도는 다 압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많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제가 사대보험 올라간 적도 있고 안 올라간 적도 있고 했었는데 한 달 다니고 그만두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 좀 예시가 무조건 이 한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꼴이 날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이 사람을 만나봅니다. 근데 뭔가 생각했던 거와 달라요. 그럼 처음 만난 사람이니까 끝까지 가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만납니다. 이번에는 얘 조금 더 오래 갔어. 근데 얘도 결론은 아니야. 그러면 또 헤어지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연애 진짜 여러 번 하다가 결국은 나에게 맞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든 결혼이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일도 약간 그렇다고 보거든요. 모르겠어요. 막 꾹 참고 하다 보면 저는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이게 아니다 싶은 거는 사실 첫날 딱 느낌이 옵니다. 아, 여기는 아니겠다. 근데 어떻게 마음을 돌려먹고 했어. 뭐 8개월 했어. 1년 했어. 결국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근데 와 괜찮아. 이런 데는 물론 없지만은 아닌 곳은 끝까지 아니라는 거. 그거는 사람이 신기하게 촉으로 다 와요. 그쵸? 그리고 뭐 그렇게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뭐 2년 졸업해봤자 21~22살인데 사회 경험 있어도 아니면 그만두는 거죠.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피부과 이력서 써서 요번에 또 새로 가셔도 거기가 또 아니면 나오세요. 아닌데 못하러 내가 영혼을 갉아먹으면서 거기서 일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옮기시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진짜 입사와 퇴사를 정말 어떻게 보면 저처럼 많이 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이렇게 회차가 거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정말 많은 직업, 많은 면접, 많은 퇴사, 많은 입사, 많은 자영업을 했었는데 자기마다 그 사람마다 그때가 옵니다. 그때가 와요. 일찍 오는 사람도 있고 늦게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때 이렇게 찍어놨던 점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면서 종합 예술처럼 뭔가 내 일이 다 풀리는 경험을 저는 사실 요즘에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했던 지금 생각하면 정말 쓰잘데기 없는 일들 뭐 웹디자인 배웠어 쇼핑몰 뭐 했어 뭐 장사했어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두 번째 또 대학을 들어가서 문예창작학과를 다시 전공을 하고 막 이랬거든요. 나이 먹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저 유튜브 하면서 다 써먹거든요. 디자인도 써먹고 기획력, 편집, 글 쓰는 능력 그리고 또 이렇게 애기들 가르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남을 가르치는 거, 발음, 표정, 그리고 뭐 마인드, 경영 컨설팅, 뭐 여행사 가이드, 뭐 별희한한 거 진짜 정말 막 한 달씩 한 거 진짜 많아요. 그런데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좀 신기한 게 한 가지 직업으로 몇십 년씩 하셨다는 분이 제일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사실 소시적에는 너는 뭐 이렇게 애가 빠릿빠릿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지구력이 없다. 너 그렇게 자꾸 일 때려치고 다른 일 하고 하면은 커리어가 안 쌓인다. 진짜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사실 사회에서 뭔가 이렇게 적응 못하고 계속 튕겨져 나오면은 약간 쓰레기 취급받잖아요. 저는 사실 저도 지금 요즘에 유튜브도 좀 잘 되고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이렇게 칭찬도 많이 받긴 하는데 글쎄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려나요? 사람 구실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도. 사람 구실하면서 살고, 뭔가 이렇게 마음 잡고 일을 하고, 마음 잡고 이 마인드로 뭐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좀 뭔가 내 자신을 이렇게 절제하면서 다듬으면서 산 지가 저 몇 년 안 됐어요. 그래서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반인데 뭘 걱정하세요. 사실 제가 주변에 정말 나이대별로 뭐 친구라고 해야 되나요? 지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많은데 나이가 60을 먹어도 철없는 사람 많아요.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만남과 수많은 이별과 아픔이 있지 않는 한 그 공감 능력 자체도 없어요. 정말 평탄하게 살아온 사람은 대화 수준이 안 됩니다. 대화하기가 어려워요.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그리고 좀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던 분들이 또 그 가난도 알고 어려운 사람에 대한 측은지심도 있고 뭔가 결핍을 갖고 있었던 사람만이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핍이 많을수록 저는 그 사람이 성장하는데 굉장히 큰 자양분이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나의 결핍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제가 어제도 제가 이제 유튜브 보는 시간을 많이 줄였어요. 이제 책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책을 엄청나게 사놨는데 지금 이게 진도가 안 나가서 저도 이렇게 집중을 막 길게 못해서 조금 보고 또 일어나서 뭐 싱싱 콕콕 해하고 뭐하고 영상 만들다가 또 뭐 바쁘다 보니까 진득하니 책을 못 봅니다. 그러면은 밥을 먹거나 뭔가 이 애들 뒤치다거리 하는 그 시간에는 또는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시간에는 유튜브 영상으로 귀로 듣는단 말이에요. 화면도 안 봐요. 들어요. 근데 어제는 그 강호동 대표라고, 그 연예인 강호동 말고요. 그분 얘기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유튜브에서 봐서. 근데 어제 또 그거를 다시 보면서 느낀 건 그분이 혈우병이 있습니다. 우리 배웠잖아요. 피가 안 멈추는 병. 그냥 간단하게 피만 안 멈추는 줄 알았더니 이 안에서 피가 터진대요. 그래서 갑자기 코피가 나거나 뭐 장이 터지거나 뭐 계속 혈관을 보거나 한 번 피가 나면은 우리는 그래도 뭐 하루 정도 나다가 끝을나 나잖아요. 2달씩 피가 난대요. 뭐 살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고 호러머니였고 그렇게 가난했고 학교도 이제 때려치고 이제 중졸이고, 근데 결국은 그걸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그분이 책을 진짜 많이 읽으신 티가 나더라고요. 서점을 갔는데 할아버지 있는 책방이었대요. 그냥 저 책 좀 봐도 돼요? 근데 그냥 보던지 말던지 할아버지가 신경도 안 썼나 봐요. 근데 거기서 딱 집어든 첫 책이 헬렌 켈러였대요. 저 완전 그거 울컥했잖아요. 헬렌 켈러였는데, 여러분 헬렌 켈러는 눈도 안 보이죠, 귀도 안 들리죠, 말도 못하죠. 그 암흑의 세상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눈도 보이죠, 귀도 들리죠, 냄새도 맡을 수 있죠, 밥도 먹죠, 이렇게 말도 하죠.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강호동 대표가 그걸 보면서 전 진짜 그런 거 보면은 엄청 자극받고 엄청 마음이 막 공감이 되고 잘 울어요. 저는 그런 거에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고전을 읽는다는 겁니다. 어, 거기서 다양한 주인공들의 그 고통 속에서 해결책을 찾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강호동 대표가 헬렌 켈러가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가 그렇게 지금 뭐 혈우병도 있고 하지만은 어쨌든 나보단 낫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결론은 그분이 엄청 고생을 하셔가지고 이제 돈 좀 모아서 가게 하고, 가게 하다가 또 이렇게 임대차 쫓겨나고 이러면서 그 상가 가치는 올라가는데 월세 들어간 사람은 혜택이 없어서 건물을 매입하고 이러면서 진짜 100억 이상의 자산을, 이제 40살밖에 안 됐는데 뭐 진짜 무일푼에서 거의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20년이 걸렸다. 그러니까 100억 정도 만들려면 20년 걸리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렇게 없는 상황에서 자수성가하신 분이 제 주변에 딱 한 분 있으십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디테일하게 그분 직업이나 이런 거를 공개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분이 이게 약간 자수성가를 하는데 한 15년 정도 걸리신 것 같아요. 지금 자산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비싼 아파트 10채 이상 보유하고 계시고 주식으로 이제 몇십억을 굴리고 계시는데, 저도 이제 그 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주식 뭐 어떤 배당주 같은 거 사고 뭐 이런 것도 도움 받고 하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 큰 부자가 많이 없잖아요. 저도 주변에 뭔가 이렇게 이 자산이 100억 이상, 200억 이상 되시는 분이, 그러니까 뭐 집이 몇 채씩 있는 분은 좀 있긴 있는데, 어, 그분이 가장 부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은 부자 친구 5명을 놓으라 그러잖아요. 얘기가 약간 삼천포로 빠졌는데 결론은 다 지금 이게 또 통합니다.
제가 너무 동시에 많은 책을 읽어가지고 정확히 어떤 책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지금 나의 미래의 소득을 알고 싶으면은 내 지금 주변 사람 5명의 평균 소득을 합해가지고 뭐 나눠라,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주변 환경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변에 부자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부자가 나한테 그거를 다 알려준다고 해도 내 돈의 그릇이 안 돼서 내가 그만큼 돈을 벌 수도 없고 마인드 자체가 안 돼요. 목표 자체가 작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친구를 어디서 구하냐? 책에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책에서. 2, 3만 원이면은 그 부자들이 그냥 했던 방식을 다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10배 법칙 보니까 그 사람은 조 단위의 부자더라고요. 그랜드 카돈. 그래서 그 사람이 목표는 크게 가져라. 그래서 저도 목표를 엄청 크게 잡았는데, 이제 다 그게 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본인에게 맞는 그 목표 설정이 결국은 됩니다. 그리고 뭐 개그맨 고명환 씨도 이제 요즘에는 저는 그 뭔가 이렇게 자수성가를 해서 대명사가 되신 그런 분들의 모든 책과 노하우를, 저의 유일한 장점은 실행력이 금방금방이라는 거. 책을 읽다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친구 관계를 어떻게 하라 그러면은 저 바로 친구한테 연락하거나 카톡해서 뭐 어떻게 지내고 있냐 바로 이렇게 피드백을 하고, 뭐를 하라 그러면 바로 뭐 블로그 작업하고, 바로 실행해라 그러면은 막 유튜브 영상 찍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대로만 따라해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 책 읽으세요. 책 같이 읽자고요.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고 하고 싶으면 또 하고 하는데, 내가 계속 내 뭔가를 쌓아가긴 해야 된다. 사람 구실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나왔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저는 뭐 기획안주님이니까 그렇게 한다지만, 저도 빌런 시절이 말도 못하고 지금도 빌런짓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것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선택을 해야 될 거에 있어서 고민을 좀 깊게 하고 짧은 시간 동안 선택을 하고요.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돌아보지 않아요. 그거를 고민은 깊게 하고 때 짧게 하고, 해야 되는 거면 그냥 한다. 약간 이런 거. 어차피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걱정한다고 소용이 없다. 제가 더 글로리 보면서 거기서 이제 여주가 아니죠. 악역의 여주죠. 그 연진이 엄마가 맨날 그러잖아요. 야, 해답이 뒤에 있어? 해답은 늘 앞에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엄마가 전에도 말했지. 뒤돌아보지 말라고. 해결할 방법은 뒤에 없어. 늘 앞에 있어. 인생은 그런 거야. 연진이도 맨날 지가 잘못했어도 거기서는 악역이어서 그게 안 좋게 나왔지만 굉장히 건강한 마인드예요. 근데 거기서는 남한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잘못된 거고,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된다는 거는 굉장히, 저는 그거 보면서 와, 시크릿 제대로다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연진이도 바람 폈는데 그 남편이 알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난 오빠가 지금 여기 있는 게 더 실망이야. 뭐 이러고. 뭐 바람 핀 거 이제 다 알아가고 걸렸어도. 근데 기어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구나. 뭐 기어이 뭐 여는구나. 뭐 이러잖아요. 와, 진짜 뻔뻔하게 남대. 마인드 대박이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쩔 건데 이런 마인드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착하신 분이 너무 많아요. 마음이 너무 순해가지고 남한테 싫은 소리도 못하고, 참 너무 걱정이 많으신데, 걱정을 좀 접으려면은 내가 뭔가 이렇게 바빠야 돼요. 목표도 있고 계획도 세우시고 내가 하는 일 있어야 불안하지가 않다는 거. 그리고 또 선생님 의원급 면접 보는데 머리 차분하게 풀고 가도 되나요? 묶으면 나이 들어 보여서요. 차분하게 풀고 가셔도 되고요. 화려하게 약간 후가실 놓고 가셔도 돼요. 예쁘면 됩니다. 예쁘면 돼요. 그냥 그날 내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예쁘게 하고 가시고, 옷도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거 입고 가세요. 제가 어릴 때는 면접은 무조건 막 구두에 막 그 스커트 정장에 불편하게 하고 가서 그날 뭔가 내 행동도 말투도 되게 불편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굉장히 편안하게 하고 갔어요. 편안하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편안하다는 거. 원장님이 그 원하는 직원상은 대화할 때 좀 편안한 직원만 했거든요. 너무 불편한 거. 요즘은 뭐 그런 거 보지도 않아요. 편안한 게 좋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질문 주시면은, 저 이거 은근히 재밌는데요? 그리고 뭔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경험이, 넓지만 얕아요. 다 그냥 맛만 본 거지, 제가 막 이렇게 깊이 있는 그런 얘기를 해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5% 10%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영상을 찍을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걱정하시는데 사실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대한민국의 간호조무사를 졸업해가지고 이거를 하고, 이 모든 코스가 사실 그 강사님들은 다 간호사 출신이어서 이런 고민 해결이 아마 안 될 것 같고,
저는 또 그 길을 많이 걸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주저리 떠들 수 있음에 저도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제보다 더 나은 제 자신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이 경쟁자는 없다. 내 자신이 경쟁자다. 어제보다 내가 오늘 더 나으면 된다 이러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저도 유튜브 하면서 이게 시기질투 모함 뭐 그런 거 있었어요. 막 맨날 이렇게 뭐 신고 당하고 뭐 기출에 관련돼서 뭐만 하면은 맨날 국시원에서 연락 오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 동종 유튜버들이 신고하고 또는 뭐 출판사에서 자기네 책 팔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기관지 비법 써보니까 막 신고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경쟁자가 아무도 없어. 나는 내가 그냥 매일 꾸준히 영상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은 그 경쟁자 뭐 그런 거 아무 개념도 없는데 단지 항상 힘든 거는 요양보사 영상도 올려야 되고 간호조무사 영상도 올려야 되고 이런 컨텐츠도 올려야 되고 이게 뭔가 이렇게 계속 그 기획하는 소스가 너무 힘들고 에너지가 좀 딸리고 나도 이제 유튜브 3년씩 했는데 조금 편해지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구나. 네, 이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제가 이제 2월 달에 스키장을 한 4번 갔어요. 정말 오랜만에 가는 거였습니다. 옛날에 진짜 그 스키를 한번 배우고 스키장 총 한 10번 미만으로 가서 중급 정도까지 타고 요번에 스키장을 진짜 오랜만에 갔는데 떨리더라고요. 그래도 몸으로 배운 거는 사람이 기억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초급 코스를 가가지고 스키를 타려고 하는데 옛날에 어떻게 탔는지 그러니까 대충 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속력이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어가지고 처음에는 남자친구랑 같이 갔었는데 남자친구 허리 잡고 내려왔어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그때 너무 고민이 되는 게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더군다나 그때 발가락 부러지고 기부스 푼 지 일주일 후에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몸도 사실 조금 불편했었죠.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스키를 못하면 나는 죽는 날까지 스키를 못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맞잖아요. 지금 무서워서 안 타면 죽는 날까지 스키 탈 일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두려움을 한번 극복하고 겪고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운전도 그랬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어릴 때부터 차가 있어서 운전을 했었는데 한동안 차가 없었어요. 차가 없으니까 운전을 계속 안 했다가 간간히 뭐 렌트를 하거나 남자친구 차를 운전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냥 간만 익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차를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차를 사면서 오랜만에 운전을 하니까 이게 감이 떨어져가지고 옛날에는 베스트 드라이버였는데 차선을 바꾸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저기 뒤에 백밀러만 보다가 앞차를 박았네요. 근데 그때 또 외제차여가지고서는 물론 보험 처리를 했지만 그랬고 그 이후에 제 이제 차가 완전 제 차 앞에 범퍼가 다 완전히 엄청 많이 상해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자차를 안 들었어가지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이후에 또 한 번 언니네 집에 갔다가 그 아파트에서 또 고급차를 제가 이렇게 살짝 아주 기스 갔는데 또 이렇게 양심적으로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비양심적으로 사실은 정말 거의 티도 안 났는데 다른 쪽에 이제 기스 있던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범퍼를 딱 갈아버리셔가지고 보험료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때 이제 두려움이 많이 엄습했었어요. 이제 운전하지 말까? 나 이렇게 운전 사고 나면 나 이제 지금 힘드네. 그랬었는데 그때도 제가 들었던 마음이 지금 운전을 안 하면 나 죽는 날까지 운전 못하고 맨날 택시 타거나 남의 차나 얻어 타야 되니까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지. 누구나 그런 접점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레벨은 편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키장을 일주일에 한 번씩 4번, 5번을 가면서 실력이 조금씩 향상이 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배우고 해가지고서는 수월하게 타다가 초급을 이제 마스터를 했으니까 나는 중급으로 가겠다. 왜? 사람이 한 단계를 마무리하면 그 다음 단계로 레벨업을 해야지. 제가 아무리 초급에서 날고 뛴다고 뭐 한 발로 깽깽이로 스키 타고 내려오면서 나는 잘 타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 단계를 졸업을 하면 한 단계를 업 시켜야 되는데 이제 중급을 가니까 슬로프도 엄청 가파른 데다가 이게 길더라고요. 뭔가 저기가 짧으면 고지가 있으면은 거기까지는 그냥 어떻게 내려가겠는데 기니까 두려움이 너무 커져가지고 처음엔 다리를 후달리면서 이렇게 어떻게 탔는데 두 번째 올라갔는데 갑자기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멀쩡하게 잘 타다가 갑자기 마음의 두려움이 확 먹는 순간 나 못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남자친구가 스키를 엄청 잘 타거든요. 뭐 만능 스포츠맨이에요. 그래서 나 못 내려가겠어. 그래갖고 그러면 허리를 잡고 내려오래요. 이제 스키가 이렇게 A자로 잡고 내려가야 되는데 아무리 제가 잡아도 둘이 가속력이 붙으니까 결국은 가속력에 못 이겨서 둘이 넘어졌어요. 근데 그때 제가 슬로프 다 내려와가지고서는 울었어요.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남친이 깜짝 놀라서 왜 우냐고 하는데 그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제가 무슨 넘어지고 스키 못하고 이래서 온 게 아니라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문학적인가? 내가 초급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이 고통을 마스터하고 이 연륜이 생겼다고 해서 한 단계 올라가려고 했는데 사람이 그 한 단계 한 계단 올라가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가? 겁을 먹고 그러는 순간 갑자기 옴짝달싹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었고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만약에 이제 이 남친한테 의지를 해서 인생을 살아보려 했는데 각자 잘 타던 사람인데 각자 잘 살던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 나의 삶의 무게를 의지하는 순간 같이 꼬꾸라져 버리니까 결국은 인생은 독고다이구나. 다 내가 짊어져야 될 몫은 내가 짊어져야 되는구나. 그리고서 내려와서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초급으로 갔어요. 내가 잘하는 것부터 해서 자신감을 가져야지 두려움이 사라지지. 이미 두려운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날은 스키를 못하고 집에 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몇 시간 장비도 빌려서 또 돈 들지. 저는 그렇다 치고 남자친구도 시간 이렇게 빼가지고 왔는데 타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참 제가 안 타면은 님팬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또 초급부터 다시 타니까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자신감을 갖고 눈물을 닦고 그 다음부터 초급만 탔어요. 그래 올해는 초급까지만 계속 타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자신감을 회복해서 왔는데 삶이란 게 이런 건가? 저도 유튜브를 3년이나 했지만 어떨 때는 도대체 어떤 영상을 올려야 돼? 난 더 이상 올릴 영상도 없는데 아이디어가 고갈됐는데 이렇게 정말 너무 힘들 때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막 원스톱으로 막 말이 술술 나여가지고 오늘 장난 아닌데 편집을 안 해도 될 만큼 막 너무 이게 끼깔나게 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행동을 매일 해도 어떤 날은 잘 되고 어떤 날은 안 돼서 너무 진짜 막 미쳐버릴 것 같은 진짜 그 눈물이 왈칵 나오는 그런 날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지금 현재가 편안하다는 거는 더 이상 내가 성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래요. 그래서 뭔가 불편하고 그런 것이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안 하던 거 못하는 걸 했을 때 사람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 불편함이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거래요. 그래서 저도 계속 불편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영상도 마찬가지고 제가 비법서를 시도했던 거 그리고 여러분하고 최초 공개하면서 채팅하면서 막판에 여러분 공부시켰던 거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불편한 현실이었지만 그냥 하나씩 해보자였어요. 저도 그런 거 하는데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고 두려움이 정말 많지만은 그냥 일단 질러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배우고 하지 않았으면 시도하지 않았으면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을 너무 많이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맛에 중독이 돼서 계속 새로운 걸 시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궁금한 거 질문 주시면 제가 답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또 최선을 다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송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Oh,